자, 1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교과서 12쪽에 나와 있는 원소에 대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봐보면 자, 기억,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학습지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기본 입자라고 하면 그 원소가 지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는 관심 없고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내용은 원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만약 원소이려면 12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성분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원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 각자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분이라는 표현을 해줘서 하나의 종류로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디귿 알려져 있는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고 모두 자연에서 발견되었다. 이것도 12쪽에 나와 있는데 자, 모두 자연에서 발견된 건 아니에요.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118가지는 맞는데 지금 자연에서는 94종류밖에 없어요. 개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이 118가지가 전부 자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일부분은 과학자들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인데 자 2번 2번은 불꽃 반응색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은 교과서 15쪽에 보면 7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모든 원소가 다 불꽃 반응색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예시도 적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자, 나트륨은 노란색을 이제 표현이 되고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 그리고 구리는 청록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암기하는 내용이었고 그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불꽃색은 4번 황록색이 되겠네요. 황록색 같은 경우는 바륨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교과서 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3번. 3번은 선 스펙트럼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까 2번에서도 나왔지만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서 실제로는 다르지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재료들로 이루어졌는지 그 불빛을 분광기로 쪼개봤을 때 이제 보는 게 선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가라는 아이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얘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를 맞춰보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교과서 47쪽에 보면 6번 문제를 선생님들이 응용을 한 건데 자, 우선 물질가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야 돼요. 자,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야 된다. 모두 나타난다. 그래서 퍼즐 맞추듯이 전부 다 들어가 있냐를 보면 돼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 2, 2, 3, 4, 5개 얘가 과연 물질가에 들어가 있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원소 A는 물질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물질 B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몇 가지가 들어있지 않네요.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으면 이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원소 B는 물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C 자, C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해주면 좀 삐뚤삐뚤한데 어쨌든 모든 선 스펙트럼이 전부 물질가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 C도 물질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자,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 문제랑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될 건데 마찬가지로
22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활용했습니다. 자, 기억,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자, 니은,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원자는 전자의 수가 같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그 22쪽에도 나와 있어요. 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다릅니다. 자, 다르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원자의 종류를 구분짓는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 우리 수행평가 할 때도 나와 있지만 그 원자마다 각자 이제 출석부처럼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수소, 헬륨 이런 순서가 있는데 얘네들의 번호, 그 번호를 규정 지을 때 이 전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번이라서 전자가 하나, 헬륨은 2번이라서 전자가 2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모든 118종의 원소들은 전부 다 다른 개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면 고등학교 가서도 편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 자, 원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못 보니까 모형을 사용한다. 자, 이 문장도 22쪽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보기는 3번이 되겠네요.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자, 이것은 26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활용했습니다. 자, 1번.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래서 원소와 원자와 분자, 좀 글로써 설명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원소는 기본 성분, 원자는 기본 입자, 근데 분자는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비슷한데 좀 여러 번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도 표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표현도 함께 세트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종류끼리 결합하고 다른 종류끼리도 결합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같은 종류.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수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수소 분자가 되기도 하고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해서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자, 다른 종류는 너무 많죠.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고 이런 것들, 탄소와 산소가 해서 이산화탄소 등등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 자, 3번. 결합하는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다. 자,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네요. 쉽게 생각해서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 자, 수소는 불에 닿으면 펑 터지고 산소는 불에 넣으면 활활 타오르고, 맞죠? 근데 물은 불에 가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수소처럼 터지지도 않고 산소처럼 활활 태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의 성질을 잃어버린 새로운 아이가 됐다. 물만의 성질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자의 수가 원자의 수보다 훨씬 많다. 자, 이것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애초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다양해질 거예요. 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누구랑 누가 몇 개씩 있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자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알아두면 좋겠고요. 다음에 5번.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이제 수와 상관없이 종류가 같다. 자, 이게 틀린 표현이네요. 자, 방금 했던 얘기랑 연결을 지으면 종류뿐만 아니라 수도 중요해요. 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31쪽에 교과서 31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그 우리 각 단원 끝날 때마다 1, 2, 3번 간단하게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3번 내용이에요. 3번 내용인데 이 3번 내용이 뭐냐면, 자,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과산화수소. 산소 2개, 수소 2개짜리. 그리고 우리가 배운 물, H2O. 둘 다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예요. 종류는 같으나 결합되어 있는 개수가 2개, 2개, 2개 하나. 다르니까 전혀 다른 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중요하지만 결합하고 있는 개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자의 개수가 엄청 다양해지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6번은 간단하게 원소의 이름과 기호를 맞추는 문제네요. 자, 질소는 대문자 N, 그리고 Cl은 염소, 칼륨은 대문자 K, 그리고 He는 헬륨이었고 철은 Fe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 2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46쪽에 우리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인가 끝날 때 나오는 문제, 거기 3번 문제를 변형시킨 건데, 오른쪽 분자식 H2O는 뭘까요? 과산화수소가 아니고 물이죠. 우리가 배운 가장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분자의 개수는 3개다.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없지만 괄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물이라는 분자 세트가 총 몇 개? 3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 분자 1개 H2O. 그러면 수소 2, 산소 1이 생략됐으니까 산소 하나. 그래서 총 3개가 될 거고요. 이 분자, 물 분자를 이루는 아니구나. 지금의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의 총 개수네요. 한 세트, 물 하나 만들 때 산소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 총 3세트가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는 3개의 산소 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 알파벳 O는 산소, 근데 H는 탄소가 아니고 수소네요. 물이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이번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설명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온 문제는 36쪽에 나와 있는 문장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나가면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도망가 버렸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량이 같다. 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자일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전기적인 중성이 깨져버렸을 때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자로 치우쳐졌을 때 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그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구분할 수 있나요?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를 얻었네요.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더 양이 많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해서 따라오면 좋겠네요. 자, 9번. 자, 9번 내용은 38쪽에 나와 있는 이온이 정말 전하를 띠는 입자인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4가지 용액을 준비해서 이제 간이 전도계를 담가서 삐 소리가 나면 전기가 통하는 거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고, 이런 걸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우리 이제 등교하고 나면 2단원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2단원은 이제 전기와 자기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전기가 흐른다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전기가 흐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통한다. 이걸 조금 멋진 말로 전류라고 해요. 전류.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 그래서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다 또는 전하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하라는 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얘네 뭐 전자라든지 뭐 이온 얘네가 이동 흘러다니면서 이제 전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전기는 전자나 이온들이 이동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온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소리와 불이 들어온다. 얘는 전기가 통한다는 거고 2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전기가 통하는 건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온 음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있을 거고 염화나트륨 수용액. 자, 염화나트륨이라는 애는 물에 들어가면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액체 안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들이 존재해요. 맞죠? 그러면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자, 전기가 통하는 용액에는 이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전기가 통하는 역할을 하겠죠.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S는 황인데 황, 자, 이온식. 자, 일단 마이너스 기호를 통해서 음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황인데 S는 황인데 음이온이 될 때는 뭐뭐 화이온을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지금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전자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앞에 숫자는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 전자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 두 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황 원자일 때보다 두 개가 더 많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일 때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짐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2는 얻은 전자의 수다. 5번은 맞은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온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37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11번. 11번은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인데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에 힌트를 다 줬어요.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고 질산나트륨 수용액이 있고 미지에 물질 X가 있지만 결국 나타난 것은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다. 맞죠? 그럼 예상하면 돼요. 자, 염화나트륨과 만나서 앙금이 생겼고 질산나트륨은 없고 왜냐하면 염화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둘은 염화도 아니고 은도 아니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나트륨이온은 앙금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럼 보류를 해두고 여기 있는 이 염화이온과 이 물질에 들어있는 은이온이 만나서 얘가 염화은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물질 X는 반드시 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찍더라도 2번이랑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행히 2번, 5번은 똑같으니까 질산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이 수용액들 질산은이 물에 들어가면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질산이온과 은이온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둘의 이제 이온식을 확인하면 되는데 은이온은 Ag+, 그리고 질산이온은 이제 얘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염화이온이에요. 염화이온.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단원의 마지막 문제. 자, 앙금 생성 반응 문제인데 어쨌든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뭐 공장 폐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 42쪽에 앙금 반응 생성 내용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문제랑 똑같아요.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문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오딘화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있는데
네, 우리가 배운 노란색 앙금은 아이오딘화 납이에요. 아이오딘화 납. 교과서 한번 확인해 봐요. 아이오딘화 납인데, 즉 이 5가지 중에 납 이온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똑똑하게 공부를 잘 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기에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할 거고, 그 내용들을 성실하게 같이 확인했냐를 알아보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 있는 전부 다 결국은 교과서나 함께 했던 학습지의 내용, 문장, 그림들을 활용해서 복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100점도 많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어쨌든 남은 1학기도 좀 꼼꼼히 교과서랑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번, 이제 3단원이 시작되는데, 자, 이거는 많이 해봐서 기억날 거예요. 자,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첫 번째,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야 원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해서 얘가 될 수 있는 억각의 원리를 이용했죠. 그래서 중심각이 7.2도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5번이 되겠네요. 이 그림은 118쪽 1번에 나와 있는 그림을 활용했고, 내용 자체는 90쪽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복습 겸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달의 크기 측정, 또 92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인데, 일단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했어요. 크기가 다르더라도 이제 거리에 따라서 두 물체의 크기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 같아 보이는 순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닮은 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례식을 썼을 때, 비례식이라는 건 등호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애들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달의 지름을 구하려면 대문자 L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소문자 L과 소문자 D는 우리가 지금 바로 구할 수 있고, 얘는 뭐 조건으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어쨌든 알고 있어야 계산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면, 자, 지구 자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17번은 공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양옆에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전이라는 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 서에서 동이다. 그죠?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을 봤을 때 하루 동안 천체의 일주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체의 일주운동.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예요. 그러면 지구가 실제로 움직이는데 나랑 반대로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동에서 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절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은 하루 동안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일단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절과 관련된 건 당연히 공전에 해당하겠죠. 지금 문제는 자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다 94쪽에 나와 있는 문장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가끔 뭐 남반구일 때는 반대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따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북반구를 가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공전에도 96쪽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제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을 물어보는 건데,
아래 18번을 보면서 해도 이제 힌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아니라 얘는 서에서 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고요. 자, 디귿. 자,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현상 월식인데 기본적으로 이 월식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비교하라고 내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16번과 18번을 보면 가와나는 어느 날 밤하늘 북극성과 북두칠성 2시간 간격. 자, 이거는 94쪽에도 나와 있고 우리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활용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극성 북쪽을 바라본다는 의미고 북쪽을 바라볼 때 별자리나 천체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 천체의 일주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자, 그러면 기억. 일단 가는 나보다 먼저 촬영을 했겠죠. 그래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북두칠성과 얘네는 시계 반대 방향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전 때문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18번 태양의 연주운동과 황도 12궁. 자, 지구 공전에 의해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진다. 자, 97쪽에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기억 위치 얘를 1번이라고 하면 1번 상황에서 태양은 지금 이 물병자리 근처에 있을 거예요. 1번. 근데 지구가 공전했어요. 만약에 2번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 보이는 태양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공전에 의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기억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 자, 기억 위치에 있으면 태양을 보는 방향은 낮이 될 거고 등진 방향은 밤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별자리는 사자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구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달의 위치와 위상 변화인데 자 1번 기억. 자, 매일 같은 시간에 보겠다는 거는 이제 천체의 일주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체의 일주운동을 보려면 같은 날에 예를 들어서 6시에서 8시에 그러니까 같은 날에 다른 시간이어야 천체의 일주운동이 돼서 동에서 서가 될 건데 지금 매일 같은 시각이기 때문에 천체의 일주운동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98쪽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을 의미하는 건데 달은 지구 주위를 이제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거 니은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위치에 따라서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다르다. 이로 인해서 위상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위상 변화의 이유, 원인이 되겠죠. 중요한 표현이고 자, 오른쪽 반원은 상현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달의 위상을 봤을 때 자, 하현 얘는 9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현에 해당하는 건 디귿이 될 거고 태양을 바라보는 이 니은이 보름달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려보진 않겠지만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번. 자, 지금 이 그림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이 보여야 되는데
달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일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확인할 수 있죠? 101쪽에도 나와 있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역에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 이 개기일식은 달의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어두워지는, 기역이 맞는 표현이고, 자, 니은, 이때는 사기다. 맞죠? 지금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부분이 지구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이 시꺼멓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사기라고 하고,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이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북반구에서 관측하면 일식이 일어날 때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북쪽 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쪽 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북극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 방향이 남쪽이 될 거고, 서쪽, 동쪽, 원의 중심이 북쪽이에요. 이거는 몇 번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달 입장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뒤통수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오른쪽이 될 거예요. 동쪽이 왼쪽이 될 거고.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101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낯설지 않았을 건데 잘 꼼꼼히 확인한 친구들은 문제를 잘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2번.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특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략한 부분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06쪽을 보면 되는데 1번. 자,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 엄청 작아요. 작은 게 포인트인데, 자, 이 밀도가 가장 작은 건 토성이죠. 만약 토성이라는 걸 몰랐었더라도 수성은 지구형 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암석, 무거운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작진 않아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쉽게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23번.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뭐 학습지나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117쪽에 보면 스스로 정리하기가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빈칸 둘의 밀도를 알아보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기본적으로 태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보통 단단한 암석이나 무거운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클 수밖에 없을 거고, 목성형 행성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행성들이 기체를 이제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자, 24번.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0쪽과 111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계의 유일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많은 별들은 다 태양계 밖에 있는 더 멀리 있는 별들이랍니다. 그리고 2번. 자, 그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고, 하지만 흑점은 한 4000도가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건 아니고 주변이 더 이제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라서. 자, 그리고 채층과 코로나, 태양의 대기인데 기본적으로 표면인 광구가 너무 밝아요. 평소에. 그래서 얘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기일식 때 표면이 가려져야 그 주변의 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온도가 높은 물질이 솟아오르는 불기둥, 이런 건 홍염이 되겠습니다. 홍염. 간단한
암기 문제였어요. 답은 5번이 될 거고, 자, 25번 흑점수의 변화. 이제 태양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이 흑점수의 변화 119쪽에 나와 있는 9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져온 거예요. 이 흑점수의 변화는 이제 태양 활동의 척도가 돼요. 태양 활동. 흑점의 개수가 많은 태양 활동이 큰 거, 활발한 상황인 거고, 흑점의 개수가 적을 때는 태양 활동이 이제 둔한, 저조한 상황인 거죠. 자, 둘을 비교했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이것저것 태양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이제 우당탕탕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시기에는 이제 자기 폭풍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홍염 플레어 자주 발생하고 태양풍 강해지는 게 가 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흑점의 수가 많다.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가 낮다. 이거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흑점 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반대로 강해진다. 강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활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시험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한번 자기가 풀었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등교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답지에 어떻게 적었는지도 보여주면서 정답 점수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어디서 뭐가 틀렸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점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균도 되게 높고 100점 맞은 학생도 엄청 많아요. 어쨌든 자기 점수가 남들보다 낮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은 시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충분히 성실하게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난 거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남은 시간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단원 내용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교과서를 한번 꼭 읽어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